네, 6월 19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도석에는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35만을 돌파한 이 기세. 예, 그래서 36만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30만이 중요하냐면은 당태종이 고구려를 30만 대군으로 쳐들어와서 양만춘이 안시성을 지켜서 나라를 구했잖아. 그런데 35만이면 전쟁 양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역시 군사안보 전문가니까 30만과 35만의 차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그리고 8월에는 50만을 돌파해야 돼요. 이건 남북한 적정 병력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50만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예. 그래서 앞으로 시사인이 발휘하는 전쟁 억지력 50만 대군으로 가자. 이 캠페인에 지금부터 제가 돌입해서 하여간 올라갈 때마다 보답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김종대 기사님께서 시작부터 제대로 악셀 밟으셨는데요. 악셀 밟아. 예. 김정민 변호사님도 시작하기 전에 오늘 200km로 밟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추가 통화 기록이 공개됐는데요. 저는 지금 받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왔거든요. 근데 벌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벌써 대통령 국방비서관 통화한 게 쭈르륵 나오는데 아까도 이제 김준호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8월 2일 날 하루 종일 무슨 짓을 한 건지 이 정도 일을 가지고 대통령이 여기저기 장관한테 한번 통화했으면 됐지 무슨 국방비서관한테 통화를 하고 또 국방비서관은 차관하고 통화를 하고 또 차관은 또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하고 온 동네 전화통이 북새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아니 대통령이 우즈벡에 있는 이종섭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를 했어요. 난 12시 7분, 43분, 57분. 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이번에는 전화 끊자마자 1시 넘어서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또 전화를 하고 신범철 차관한테도 했죠. 전화 통불고 도대체 대통령이 뭘 한 거야. 이건 저는 너무 초현실적이라서. 점심 안 먹고 전화만 했나 했더니 점심을 넘어서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까지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인데 8월 2일에 그분만이 아니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차관에게도 개인 휴대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방금 MBC 보도로 나왔는데 지금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추가로 더 해주신 거죠. 그렇죠.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예요.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첩 기록을 탈취해오는 행위.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개로 입건하는 이 절차에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나오지 않습니까? 이 통화에. 왜냐하면 첫 통화 이후에 이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나서면서 쭉 진행된 게 지금 통화 기록에 포착이 됐거든요. 유재원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긴밀하게 통화를 하고 노교 수사부장하고 통화하기 직전까지 유재훈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 이 한 라인들이 부산하게 이첩 기록 탈취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정광석화처럼 움직인 거죠. 네, 정광석화. 제가 그래서 대통령의 새 통화를 보면서 첫 통화의 중점은 이첩 기록 탈취. 두 번째 통화는 처벌. 이쪽에 치우쳤던 거 아니냐.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라고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을 수 있다. 대통령의 새 통화가 사실은 이제 세 번째 통화는 짧으니까 크게 보면 12시의 통화가 초반에 있었던 첫 통화와 후반에 있었던 두 번째 통화로 나눠진다고요. 근데 첫 통화 이후에 진행됐던 일들을 이렇게 이벤트들을 보면 이첩 기록 탈취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통화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입건과 처벌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결국 통화 기록상으로는 그게 이제 명백하게 보인다. 자기들은 이제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선우가 맞아떨어지고 이벤트들이 거기에 다 꽤 맞춰지는데 이걸 달리 변명할 수 있겠느냐. 그 변명을 누가 들어주겠느냐 도대체. 왜 대통령이 첫 통화한 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서고
그리고 이적 기록 탈취를 위해서 쭉 절차가 진행되는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통화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차관 주관하는 유재현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검찰단장 3인 연석회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13시 30분에.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검찰단장 김동혁 검찰단장이 항명수계 집단 항명수계를 얘기를 해가지고 폭발적 반응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첩보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통화 기록과 다 일맥상통하죠. 아니 폭발적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그런 그 거죠. 얘기예요. 그 네.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잡아쳐낼 박정훈이 수 있다 수괴다. 그러니까 이 항명수괴라는 죄로 잡아쳐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드디어 대통령 심기를 경호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그런 반응을 차관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차관. 제가 이제 그때 이런 분석을 했는데 12시 50분에 임종득과 김계환 사령관의 긴 통화 7분 넘는 긴 통화가 처음엔 저는 별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임종득 그 안보실 2차장은 뒷북친 거 아니냐. 자기 말 맞다나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고 뒤늦게 전화를 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임종득 2차장도 명을 바꿔 전화한 것 같아요. 어떤 명이냐. 김계환이 개입돼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였겠죠. 김계환이 도대체 주범 지시를 아니냐.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딴짓했느냐. 네, 그걸 알아보려고 임종득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들었겠죠. 김계환 사령관 난 아니다. 박정훈 단장의 단독 행위다. 이렇게 변명을 했을 것 같고 그걸 또 보고했을 것 같아요. 임종득 2차장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자기가 종결? 이건 아니죠. 처음에 하명받은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전화를 했고요. 다급하게 전화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새로운 얘기예요. 네. 지금 빨리 구독자 올려. 지금 새로운 얘기야. 내가 듣는 얘기 너무 숫자 올라가고 신선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200km 밟을 수 그 있다고 통화 하더니 이후에 대통령과 또 긴밀하게 임종득 2차장이 소통했지 않느냐. 그 소통의 요지는 그거겠죠.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그래 해병대 사령관이 그럴 리가 있나 이랬겠을까요? 아니라고요. 어떻게 믿어? 해병대 사령관 포함해서 조사해봐. 엄정하게. 이 지시가 내려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게 바로 통화 때. 그 1973년 윤필용 그 쿠데타 모의 사건인데 원래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도 같이 잡아놔야 됐거든. 윤필용한테 저 후계자 발언 들은 게 이후락인데 네. 근데 이후락은 빼주잖아 나중에. 여기 김계환이 빼주듯이. 네. 그래서 이후락이 그 대통령한테 충성을 심을 보여야 된다는 조급증에서 그 이듬해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제 그 장면을 굉장히 유의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검찰단장이 당시 계급이 준장진이었어요. 어찌됐든 진급 예정자. 계급장은 대령이란 말이죠. 대령이 어떻게 상부에 명확한 지시 없이 그 독립부대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비록 참고인이지만 그날 이제 8월 2일 날 벌어졌던 일은 황당한 일이거든요. 검찰단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검찰단장이 여자 군검사 하나와 수사관 하나를 데리고 해병대 사령부로 쳐들어가요. 그 사실을 해병대 사령관은 언제 하냐면 자기 유병소에 검찰단이 도착했을 때 알았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자기가 조사받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쳐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3시간을 조사를 합니다. 이 사항은 명확하게 하명되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군에서는. 그렇죠. 만약- 하면 예. 대통령 지시가 아니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정훈 단장을 예를 들어서 수사해. 그런데 참고인이니까 제가 해병대 사령관 좀 조사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죠. 명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가를 받아야 되죠. 검찰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재가 또는 지시가 있어야 돼요. 장관 또는 대통령. 그거 외에는 가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비록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나마 그 굉장히 모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삼성 장군이 이 유사 이래로 없었던 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단장이 대통령의 지시나 장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죠. 전혀 없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첫째 갈 때 정확한 명령을 받고 가야 됩니다. 검찰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해. 그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바로 복명해야 돼요. 조사하고 나니
결과를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사는 그거거든요. 8월 2일에 관심사는 이적 기록 탈취. 이게 이란이 그 가장 중요한 급선무였고 두 번째는 김계한 사령관의 개입 여부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건의 파장이 전혀 달라져요. 만약에 김계한 사령관이 개입한 게 드러나면 해병대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 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반란 조직이요? 그래서 내가 윤필용 사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MBC 보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시 무렵에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 안보실 사람들과 안보 관련 정부 부처에 전화했다고 그래요. 안보실 사람이 이제 나왔죠. 지금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나 그 국방차관이 나왔죠. 그럼 안보 관련 국가 부처란 정부 부처란 어디를 얘기할 거냐? 그건 방첩사령부하고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아마 그때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이 주동인 줄 알고 이걸 굉장히 큰 반란 문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향을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방첩사령관이나 국정원장한테 혹시 뭐 아는 거 있느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보고도 안 하고 이 모양이냐. 체근을 했을 것 같고 그때 8월 2일 오후에 무렵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주 타겟이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주 타겟이었으면 박정훈 대령을 조사했어야 되잖아요. 8월 1일 날 박정훈 대령 조사하지 않는다니까요. 8월 3일 17시 이후에 조사를 해요. 첫날은 김계한 사령관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김계한 사령관이 타겟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계한 사령관에게서 작성한 조서를 보면 양이 적어요. 3시간을 조사했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서 작성에 담기지 않은 사전 미팅이나 별도의 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사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은 도대체 끼어들었냐 안 끼어들었냐 이걸 알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명을 듣고 그래 그러면 당신은 뭐 혐의자에서 빼주마. 혹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어리버리한 태도를 보이면 당신이 타깃이 되고 해병대 전체가 죽는다. 잘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검찰단장은 이 부분을 장관한테 보고했어야 되는데 장관한테 보고한 증거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하명 내린 사람한테 복명했을 거라고요. 나한테 저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해라고 지시한 그 사람한테 복명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대통령실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7월 31일 날 이첩보류 하나로 끝났다면 그나마 법령 해석과 관련된 뭔가 이견, 대통령의 이견 이걸로 그래도 일부나마 해명이 되는데 8월 2일 날 이런 이 명백한 사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통령이 전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 발동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듯한 이첩기로 뺏어오는 거랄지 집단항명 수계 이건을 직접 지시한 거랄지 이런 걸 보면 이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죠.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특히나 사법 질서의 교란을 가져오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엄청난 피해자들이 생겨요. 한 번쯤 해명도 못 해보고 이제 그 국사범으로 몰린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이 무슨 사연이 있고 무슨 이첩 보류를 왜 따르지 못했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제 국사범이에요. 그냥 대통령의 명을 어긴 참담한 국사범. 잘못해서 거기에 뭐 가담했다라는 게 나오면 모두 다 죽는. 해병대도 결국은 존폐의 위기에 그때 처했었던 거죠.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면 우선 사건의 성격이 빠르게 지금 윤석열의 진화하고 있는데. 국기문란 사건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의 도전이자 항명, 집단 항명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식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의 과대망상이 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하니까 그것이 해병대가 전체에 난 덤빈다고 나한테 생각했다. 혹시 뭔가 이렇게 아주 엿을 매기려고. 근데 군대라는 질서나 이 어떤 위계가 있는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혹시 나를 지금 말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이거 도전하겠다는 거지. 아니면 과대망상증이 일단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런 문제는 중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앞뒤를 봐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우선 사실부터 확인해 봐. 뭐 이렇게 합리적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이 장관 전화하고 국방비서관 전화하고 차관하고 다 잡아들여 뭐 이런 식으로 막 방방 뜨니까 졸지에
일어나지도 않은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예. 졸지에 그래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비정상으로 초현실적 상황으로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상병 사건에 대한 처음에 외압 은폐 정도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이제 대통령의 광기에 의한 어떤 사법 국기 문란 형국으로 이 사건이 커져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었던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성격도 우리가 한번 재규정할 이제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이에요. 예, 단순히 그래서-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제 제가 그래서 대통령 경로를 많게는 5번 정도로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7월 31일 날 이첩보료 지시를 할 때,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조사본부 이관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 8월 2일 날 이첩이 강행됐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조사본부에서 또 사단장을 이첩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8월 27일 날 스테이트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 5번 정도의 경로로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로 좀 줄인다면 7월 31일 날과 이 8월 2일 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보도 나간 이 세 가지의 경로가 상당히 셌지 않느냐. 윤 대통령의 경로. 특히 이제 8월 2일 날 경로는 지금 보면 거의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장관한테 18분 넘는 통화를 하더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하고 차관한테 전화를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방첩사령관이나 국정원장은 왜 찾아요 이게. 아니 이런 정도면은 북한군이 영평도나 백령도 쳐들어왔을 때 막 그 정도의 버금가는 사태 아닙니까 네. 이게. 근데 청와대 근무하셨잖아요. 아무리 네. 그래도 대통령이 장관 통해서 차관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서관과 차관 바로 전화하는 경우가 개인 전화로 아니 근데 있나요? 한 가지 예. 감안을 해야 될 거는 집무실에 있었다면은 들어오라 그러면 됐을 건데 휴가.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화 개연성이 커진 거는 일단 장소가 달랐다는 거 한 가지는 감안을 해줘야 돼요. 자 그것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그것도 이번에 개인 휴대폰으로 한 거예요. 또 비화폰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정상적 업무가 마비되고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로 긴장된 비상사태. 바쁜 아마도 날. 뭐 이태원 참사 나던 날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나. 아주 근데 이제 대형 사건이 터진 날 같은 이제 뒤돌아보면 특이한 날이죠. 뒤돌아보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7월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그게 국방과 관련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임기훈이 전달했고 김기환 사령관한테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검찰단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조사본부에도 7월 31일 날 파다하게 소문이 돌았대요.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걸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망상이라. 그러니까 8월 27일 날 스테이트 보도가 나간 다음에 또 거의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검찰이 뻔히 알면서도 박정훈 대령을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구속을 하겠다고 강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건 해도 너무했지 않냐 이거죠. 뭐냐면 크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은 진실이고 뭐고 간에 일단 대통령의 노기로 지금 비상사태라는 그 상황 자체가 중요했고 어떻게든 빨리 뭐라도 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움직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죽는다. 뭔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분위기. 내 말 안 들어서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 굉장히 이제 그게 절박했던 거죠. 저 사람을 빨리 집어 넣어서 결국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인신 구속을 한 다음엔 딜을 박정훈을 하겠다는 거죠. 구속해서. 구속해서 왜냐하면 망상만 인정해라. 너 망상이라는 것만 인정해주면 풀어주마.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 모든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게 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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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인정하면 인정하면 풀어준다. 아. 그 계획이었겠지. 일단 쳐넣으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입이 막히니까요. 단절이 되고 이제 인신이 구속되면 사람이 굉장히 비관적이 된다고요.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한들 누가 믿을 거냐. 심지어요. 저도 이제 와서 얘기지만 하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뻔뻔스럽게 나오니까 야 내가 박정훈 대령 말을 100% 믿으면 되나? 이런 생각도 저도 일부 워낙 했었다니까요. 정부가 하도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면 박 대령 말이 맞고 이분이 그동안 했던 말에 큰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 뭐 확률적으로 보면 이분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만의 불안감이 있잖아요. 밤에 뭐 대통령욕 시크하다고 밤에 혼자 누워봐요. 무슨 생각이 드나. 그렇죠. 헷갈리죠. 이제. 혹시라도 별별 생각이 다 하는, 든다고요. 예, 이게 예.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이러다가 혹시 설사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힘에서 밀려서 이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끝난다면 이거 나한테도 그렇게 썩 좋을 일이 아니지 않나 걱정돼서 그때 작년에 이제 저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경로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때쯤 대통령실을 향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이걸 해결해라. 전향적 조치를 취하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봉합하라라고 요구했던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저도 좀 두렵고 그런데 박 대령 오죽했겠냐고요. 아무도 자기 말을 입증하려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 진짜 다 같이 두려웠을 들었는데도 것 같아요. 불구하고 예. 아무도 그 당시만 해도 예. 혼자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로 주장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신 구속을 시켰다면 얼마든지 그 딜이 가능했습니다. 뭐냐면 망상이라고만 인정하면 뭐 스트레이트 보도도 뭐 정정 보도 시키고 뭐 손배 선고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입을 막을 수 사법적으로 있었다. 아니, 제압하고 그러면 나도 이틀막 할 수 고발당했어요. 있었다. 네. 원래 그거 최초 폭로자가 저거든요. 예. 유튜브에 그 서울의 소리가서 한 건데 대통령 경로에서 시작됐다 그러고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갔는데 이제 저까지 그러지 않아도 고발당한 상태인데 뭐 한 건 더 뭐 고발당하고 이러면 저희 기사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렇게 될 뻔했던 사건이 그러니까 모두를 입틀막 하려고 했지만 진실을 버틴 그렇죠. 덕분에 그래서 뒤돌아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망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경로를 망상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걸지 않아요. 군검찰에서. 자,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일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무슨 장관을 사단장을 언급했느니 안 했느니 초급 간부를 언급했느니 안 했는지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군검찰에서 잠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초급 간부 같은 경우는 그 검찰단 앞에서 브리핑할 때 기자가 물어봐서 한 말이거든요. 미리 준비한 멘트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허위 사실에 의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걸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네. 그러면 자기들 논리라면 대통령이 그런 경로했다라는 건 망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허위 사실 유포에 상관 명예훼손이 딱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발당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검찰에서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을 입건하는데 대통령을 입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네들 또 생각은 있나 보다. 만약에 그걸 이제 기소를 해버리면 입증 쟁점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겠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그것도 역시 허위성을 증표하는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짜 착각을 했다면 망상이라고 진짜 믿었다면 기소를 했어야죠. 대통령도 그 군형법상의 상관이라는 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국군 통수권자니까 상관이에요. 네, 상관이라는 지휘 감독을 게, 하는 총책임자예요. 네, 미국에서는 그 장교 상급자인 장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명예훼손. 근데 우리나라는 상관이라고만 써 이거 있지. 판례가 있어요. 네, 상급 장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네. 옛날에 군에서 대위 하나가 MB한테 대해가지고 그 기사 제가 욕을 썼었습니다. 했다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각하 새끼. 그러니까 예. 그 논리대로라면 박정훈 대령을 상관 명예훼손 대통령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들도 알고 있었던 거지. 네.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김 변호사님 댓글에 박정훈 대령님 진짜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버티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박정훈 대령 어떻게 버텼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버틴 그래도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이 됐던 건 국민들 지지.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단의 단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게 뭐냐면 박 단장 혼자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해병대 수사단 수뇌부의 결정이었어요. 대통령의 그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따르면 직권남용이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대단한 조직이요. 난 거 참 해병대 살아있네. 수사단장, 그다음에 수사단 살아있네. 그 수사단장, 중수대장, 그다음에 일광수대장 이 세 명이 그 수뇌부의 결정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심지어 저는 중수대장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그 녹음 파일이 그날 8월 그 2일 날 밤인지에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어. 뭐 너희들 뭐 법무관리관 통화 다 가지고 있지. 뭐 이러다가 내 명령을 어긴 걸로 엮을 거야. 이게 공개되자
해병대 사령관이 린치를 가했다고요. 린치요? 네, 공개 해석상에서 해병대 장교들이 이런 짓을 한다. 세상에 사령관과의 통화를 언론에 유출하는 이런 더티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공개 해석상에서 비난을 했다고요. 근데 그 중수대장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령관님, 제가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픈했습니다. 밟아. 대단한 거죠. 밟아. 네. 200km 밟아. 그리고, 예. 그리고 최준영 그 일광수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서에서. 이거 수사단장이 이첩보류하라고 그랬어도 내가 안 했다. 이게 그건- 진짜 해병대 네, 정신. 이건 내 권한이다. 수사단장이 얘기했어. 나도 안 따랐을 거다. 굉장히 세죠. 어떻게 보면은 강단 있고, 야, 이게 군사경찰 건조구나. 나쁘게, 아니, 건조는 나쁘게 이번 말하면. 말이고 네. 그런 말씀 이게 안 이제 되고요. 말하자면 군사경찰의 자존심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백낙종 그 김관진 사례가 또 있었어요. 과거에 그 사건 댓글 때문에 공작 사건. 처벌받았던 그게 있기 때문에 군사경찰한테는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됐던 잘못된 거예요. 짓은 따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본인이 다친다. 처벌받는다. 다친다. 예. 이런 확고한 예.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병대 수사단 전체에 굉장히 단결된 이 그 결정이었고 신뢰도 그거였거든요. 있고 예. 서로 그러니까 간에. 그러니까 이제 박 단장도 그 이제 누구나 다 몸을 사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종의 배신을 하고 그랬지만 수사단원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야, 이쯤 되면 가만히 해병대한테 있어. 박수 한번 저희가 네. 보내야 되는 거 이거 아닌가요? 보내야 돼. 그리고 야, 진짜. 우리 예. 김정민 변호사님 전에도 나오셨지만 예. 이분은 질문이 필요가 없어. 본인이 알아서 다 얘기하니까. 이게 뭐 그냥 게다가 오늘 완전 혼자 산으로 날이 올라가고 날입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밟아도 돼. 예. 그리고 청문회 얘기도 좀 해봐야 예,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자, 이제 청문회 앞두고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아마 제일 기뻐할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할까 고민하는 국회 법사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뭐 밥상이 이게 반찬이 끊이질 않으니까. 예, 야당은 조국혁신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기 보니까 이게 증인이 12명 신청했는데 참 희한하다고. 지금 저 보면은 이종섭 전 장관 나와요. 신범철 차관 안 나와요.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 비서관 안 나와요. 임기훈 안 나와요. 유재은 나와요. 김계환 안 나와요. 임성근 나와요. 뭐 이렇게 오. 보면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다 대부분이 공직자나 직전 공직자들이고 다 윤석열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 나오고 누군 안 나온다는 차이는 뭐냐? 네. 그다음에 저기 나온다는 사람하고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변호사도 다 달라요, 제가. 뭔가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듬성듬성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다는 사람은 그나마 변명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의 네. 방어책이 있다. 장관 예. 패스당했어요. 예. 권한이 없었어요. 예. 요게 빠져나갈 구멍이다, 요거지. 유재훈도 이시원의 지시를 받았지 별로 자기의 독자적인 결정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라고 직접 지시한 게 아예 없다고 지금 당신은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변호할 만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종섭 국방장관이나 유재현은 사실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태에 지금 상황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못 이랬다 나오는 저랬다 거죠. 한 사람, 말 바꾼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만 나와도 이종석 국방장관 나오고 유재훈 법무관리관만 나와도 지금 그들이 그 국회 밖에서 했던 얘기, 작년 국회 얘기 빼고 최근에 했던 얘기만 해도 서로 상충되는 게 있거든요. 그 장관이 지시했느냐, 유재훈 관리관이 했느냐를 가지고 뭐 횟수 같은 거. 모순점이 있다.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함도 내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라는 말 듣지도 못했대요. 일사단장의 휴가는 아예 들은 기억이 없대요. 그럼 다 그건 장관이 지시한 거잖아요. 둘이 나와서 무슨 말을 지금 장관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첩 보류만 딱 지시하고 그 밖의 것들은 다 관리관 선에서 법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뿐이지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종섭 당시 네. 장관의 입장. 네. 근데 네. 청정본 부사령관이 적은 10가지는 그러면 유령이 한 말 적은 건가요? 메모가 있죠. 네. 법무관리관도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윤재원 난 이런 법무관리관이 용어도 안 아니라는데. 쓴다.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네. 같이 나란히 앉혀놓고 그렇죠. 요 말을 비교해서 국민들이 보기엔 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구나. 또는 자기 살 길만 찾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서바이벌 게임으로 이제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바이벌 게임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승자는 마지막 승자는 누구냐? 그래서 여기 더 A쇼에 1층에서 8층까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두 사람이 나왔을 때 제일 충돌하는 지점 중에 서로 이종섭과 유재현이 나왔을 때 이종섭과 유재현은 이종섭 장관은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다 그래요. 그런데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뭐라고 하냐면 특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맘대로 하세요 이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기환 사령관이 적은 메모에는 특정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말이 다를 건데 중요한 건 휴가 2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휴가 2건. 예. 자, 8월 9일은 대통령 휴가 복귀일이고요. 일사단장 휴가가 지시됐어요. 유전 법무관리관은 그걸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휴가하고는 네.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안 했다면 유령이 한 명 있어야 돼 거기에. 그 휴가 두 건의 휴가를 얘기한 사람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정범이 헛개비를 또 그 정정범이 망상인가요 그러면? 뭔가 왜 이런 휴가 망상이 많아? 네, 그래서 이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이 휴가 2건 때문에 두 명의 휴가 때문에 임성근과 윤석열이 묶인 거예요. 딱 걸렸다. 네. 딱 걸렸다. 요 휴가가 얘기가 예. 없었다면 예. 둘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딱 이 10가지 지시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정정범 부사령관 왜 못 나오냐? 지금 그거 추궁당하니까. 메모 때문에. 네. 그렇지. 말 안 할 수가 없고. 네. 법사위원들 진짜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 마냥 지금 청문회 질문들을 쫙쫙 넣어주고 계시는데 김종대 의원님은 질문 법사위원이라면 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에서 10가지 쟁점이라고 김종대 TV에서 얘기해놨어. 그래서 여기서 김종대 구독을 TV를 누르고 보시라. 여기서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 누르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 학습에 이 반복 학습의 효과가 고양이 돼서 이러면 국회 그 지금 날밤새서 질의서 준비해야 되는 보좌관들이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10가지 쟁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오늘 전부 해드렸다고. 네. 그러니까 사건 기록 회수도 누구 짓이냐 서로 아니라 그래. 그다음에 이제 저기 휴가도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항명 수개죄로 박정훈 대령 입건을 한 건 또 누구 짓이냐. 이것도 여기 나온 증인들이 발뺌할 가능성이 네. 있는.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가 하나의 진실을 추구할 때 드러난 현상이 있어요. 그건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인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거나 회피되잖아요. 그러면 이 청문회의 가치가 입증되는 겁니다. 절에서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둘이 말이 엇갈리면은 누구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청문회는 무엇을 밝혀내는 청문회가 아니라 무엇을 밝혀야 된다를 깨우치는 청문회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맹탕이다 뭐다 이런 비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최상병 특검을 위한 입법 청문회라는 걸 잊어서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저기 크게 보면 세 팀이 있는 거죠. 네. 박정훈 대 김기환. 이거 뭐냐? 경로. 네. 그 다음에 장관과 유재은. 혐의자 빼?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지시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포 7대 대장의 대립은 뭐냐면 누가 수중수색을 예. 하게 만들었느냐. 예. 여기 이게 극명하게 아마 이게 서로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관전포인트 탁 짚어주셨네요. 이게 예. 접합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충분할 수밖에 1대1 없습니다. 대응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김기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싸움은 이제 끝난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항복한 상태잖아요. 사실상 못 나오죠. 그 다음에 뭐 그 경로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경로가 전략하고 있죠.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하고 있죠. 경로를 들었다는 사람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하고 있죠. 게임 끝난 거죠. 그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 경로에 대한 건 게임이 끝났고 아마 그 부분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이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장관이 지시했다는 건 뭐야? 국방부가 요구한 건 뭐냐와 관련해서는
민족주의 장관과 법무관리관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이제 물속에 누가 들어가게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이제 임사단장과 그 포 7대 대장과의 진실 게임이 있겠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노정된다면 결국은 이게 특검으로 가야 그런 것들이 다 규명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댓글에 저 고티저님이 참고인으로 김종대, 김정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김정민 변호사는 참고인 참고인으로 맞으시죠? 들어가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질문할 필요가 없게 다 해주는데 참고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 또 진술서도 다 이제 제출하신 네. 입장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일날 본인 진술서와 참고인 진술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아마 이제 참고인이 진술할 만한 시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 증인들이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아니 근데 공방을 하다 거짓말 보면 하면은 또 참고인이 네. 바로잡아 줄 게 그럴 있어요. 수 있겠죠. 네. 근데 국회 참고인 나가면 일당 줘요? 자, 주는 만약에 거 김정민 변호사님의 참고인 발언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이 방송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예. 한 가지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 측에서는 그런 또 항의도 하더라고요. 박 단장의 대리인으로 저와 또한 김기현 변호사님이 참고인으로 지정이 됐는데 또 그 포 7대 대장의 대리인으로 김경호 변호사도 변호사. 지정이 예, 됐는데 예.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한 명을 양보하더라도 뭐 그쪽이 원하면 그쪽이 참고인으로 가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평등해야죠. 싸움은 무기평등의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일방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국회가 절차가 그게 가능하다면 뭐 박대령 쪽에 대리인이 2명씩이나 참고인 될 아니 필요 그러니까 없죠. 국민의힘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는 여야 간에 얘기하다 보면 다 해결이 끝난 문제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이 순간에도 몰라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고민에 빠진 거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 용산과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린 건 뭐냐면은 네. 처음에 여기 공직자들을 국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청문회에 출석할 때 막느냐 마느냐 문제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성근 또 이종석, 예. 유재은 아직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나가게.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원구성도 안 했고 법사위 니들이 뺏어가 놓고 청문회 하는데 증인도 맘대로 해? 이 정부의 공무원을 불러내? 그러면은 분명히 이때 국민의힘이 뭔가 차단을 하고 나설 수도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아무런 동향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력을 잃었다. 누군 나가고 누군 안 가고도 보면은 기준이 없는 거다. 예. 그러면서 지금 요런 상태까지 돼 놓으니까 그럼 이제 청문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까지도 이제는 결정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누구도 이런 청문회가 열릴 거라고는 지난주에 예상을 그렇죠. 못했던 네, 이제 상황에서 국회법에 숨어 있는 걸 찾아내서 신의 한수를 둬서 법사위관이 지금 과방위도 하고 뭐 4-5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입법청문회가. 입법청문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구성이 안 됐을 때 원래는 참여하냐 마냐냐 되는데 더 화급하게 청문회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니까 방어 수단이 안 나가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 변호사님 지적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이제 청문위원들도 오늘 저희 방송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나오려면요. 쟁점이 뭔지 그러니까 빨리 이제 파악하셔야 아니 되니까. 그런데 이미 늦었어. 왜 그러냐면 이미 나가라 마라를 출석 사흘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그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나가라 마라 조정이 안 돼. 본인들이 이제 청문회 나가서 청문위원으로 질문하려면 국민의힘 그거는 의원들도 가능하죠. 저희 방송 봐야 된다. 그건 가야 되는데 이제 일타강사니까. 수적으로도 밀리고 괜히 가서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는데 용산에서는 아마 부글부글 끓는 게 국민의힘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맞고 뭐 하냐. 지금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 지금 또 오늘 밤에 술 먹으면서 국민의힘 디리다 내가 그렇게 밥 사주고 관저에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구만 이게.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종석 국방장관 쪽이 그 호주에 갔다 와서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심경의 변화가 있나요? 말을 바꾸고. 예. 그 저는 이제 지지난주인가 그 JTBC에서 그쪽 대리인 분하고 이제 토론하셨죠. 토론했잖아요. 예. 저는 그때 끝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날 오전에라도 파토가 날 거다. 토론의 성사가 절대 마지막에 안 될 뒤집어질 거다. 것이다. 그런데 결국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단히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봤어요. 이건 필패인데 국방장관이 군인 출신 아닙니까? 전략적 사고에 능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왜 이걸 받았을까? 저는 패배를 자초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패배를 자초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심이 대통령 쪽으로 향했다고요. 그 전략을 쓴 그렇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 내가 대통령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깨짐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비난받고 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됨으로 인해서 국민들 관심은 이종섭 국방장관을 향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을 향해 자연스럽게 갔거든요. 책임을 위로 토스했다. 그렇죠. 예. 예. 자연스러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이 매치를 오케이를 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리고 나가는 순간 이것은 용산과는 어떤 갈등이 결별선언. 생겨서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사실상 결별 상태. 네, 근데 예.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은 이종석 국방장관은 팩트를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사실상 인정합니다. 대통령의 경로도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거기에 따랐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독자적 권한 행사였다라는 나는 걸 강조하는 몰랐다. 거거든요. 예. 그걸 제가 그래서 법률 용어로 그러면 이 각색에서 보면 대통령은 직권발동을 촉구했네요. 적법한 직권발동을 촉구했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법조인들은 일부에 불과할 거고 결국 팩트가 다 드러나면 그건 범죄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직권남용 공범이랄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국방장관의 그런 태도 이런 자신감 이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제가 볼 때는 장관이 그다지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이첩 보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화를 냈고 그 부분을 자기는 전달했고 이첩 보류를 시켰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은 직접 전달됐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때 출장 간 게 어떻게 보면은 잘 신의 됐네. 한 수. 그렇죠. 신의 한 수.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잘 좋은 됐네. 기회였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공개된 통화 기록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 게 뭐냐면 제가 그때 호주에 갔다 와서 갑자기 이첩 기록 회수를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때 저건 그 폭탄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용산이 봤을 그렇죠. 때는 위험한 바로 발언. 그냥 그 배우를 딱 지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그들 사이에도 인간적 신뢰가 깨졌다.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에는 그 인간적 신뢰가 깨진 결정적인 요인이 최근에 발생했던 그 초급 간부 문제였어요. 뭐냐면 8월 7일경에 작년 8월 7일경에 대통령 개입설이 확산되면서 모종의 회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확실하게 너는 이첩보류 장관은 이첩보류의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라. 국민들이 그래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만들자 해서 합작품으로 나온 게 그 초급 간부 걱정돼서 밤잠 설쳐 이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잘 써먹었죠. 8월 8일 날 대변인도 그걸로 이제 막 포장을 하고 어떻게든 그 다음에 이제 8월 14일 이후에도 어찌됐든 초급 간부를 빼면서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상사인 초급 간부래요. 그 초급 간부를 빼면서 그나마 반절 정도의 명분을 찾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경로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대통령 쪽에서 무슨 카드를 들고 나왔냐면 사실 나도 초급 간부가 걱정돼서 화내고 끼어들었던 거야. 이러니까 국방장관이 볼 때는 정말 인간적 배신감, 인간적인 배신감을 야 이거 누가 만든 건데 지가 가져가 이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 배신감,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같이 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 자기 이익과 관련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구나. 공은 나에게 책임은 그렇죠. 부하에게. 그렇게 그걸 뺏어 간다는 거예요. 국방장관이 겨우 그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그거를 말하자면 튜브 스티로폼을 하나 지고 지금 바다에 떠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제 물속에 빠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도 밟으세요.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같이 밟어. 그러니까 같이. 이종섭 장관도 이게 정권은 짧습니다. 영상 편지. 네. 정권은 짧아요. 이종섭 장관에게. 제가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다가 역으로 쫓겨 들어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 현직일 때와 현직이 끝난 데는 하늘과 땅이에요. 아니 국방장관이 끝나고 나서 무슨 권세가 있어요? 호주 대사로 갔을 때 대사일 뿐이었죠. 대사도 끝나고 나니까 지금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런 그러니까 권세가 그때 없어요. 뭐 호주에서 쫓겨난 이종섭 대사.
국내는 달마 대사. 이래가지고 같은 대사끼리 뭐 우리 권세혁기는 한번 비슷한 모임을 좀 추진해 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3년 남짓 남아 3년이 좀 모자라잖아요. 금방 간다고요. 아이, 그것도 필요해요. 대통령 끝나고 나서 무슨 대통령의 권세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보세요. 퇴임하고 나서 한동안 거기에 그 대무대들 가가지고 막 욕하고 말 못한 고초를 겪거든. 그냥 평범한 개인보다도 못해요. 전직되거나 이제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대통령 집은 백은종 대표가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절대로 지켜줄 수 없다니까요. 차라리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그 길게 가고 나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명분을 모두를 얻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모두를 잃고요. 제대로 된 선택은 그나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선택을 해야지. 제가 이종섭 장관을 무슨 현혹시키거나 이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종섭 장관이 지금 이게 여유가 되시니 이종섭 장관 변호도 해주시고 계시잖아. 이게 만인을 위한 그러니까 제가 변호도 되는 김기현 거죠. 사령관한테도 그랬다고요. 저번에 공수처 가서 진실을 오늘 얘기하면 오늘 밤부터 다리 뻗고 잔다. 진실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 적어도 할까 말까는 고민 안 해도 돼. 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요. 자, 국방장관도 나와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주권자가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엄히 묻고 있다고요, 지금. 대통령이 그때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때 토론 때도 얘기했지만 부드럽고 오로한 목소리라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고 누가 대한민국의 사단장을 하겠나?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고하는 것은 그래서 공직자 이번에 의무라고요. 청문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무너지거나 조금 전향적 태도를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디테일에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네. 국방장관도 그 컨셉 그대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저와 대리인과의 그 토론 때처럼 살짝 뒤로 넘기면 나와서 깨지면 돼. 그냥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제 뒤에 누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있는 거죠. 저는 말 못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하는 말이 그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변명이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어리석은 자는 주로 침묵으로 변명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7월 30일 날 통화도 있었고 8월 2일 날도 새 통화가 있었지 좀 않습니까? 합시다. 참 오늘 진짜 얼마나 내 말 그냥 맨날 밟다가 나가 시간 다 오늘은 가네. 200km 달리신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선언했나? 예. 그럼 밟아. 예. 구독자 얼마야 지금? 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하시죠. 아니 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시간이 이제 마무리 타임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박정훈 대령의 대리인이시기도 하니까 그날 21일에 박정훈 대령이 사실상 공식 무대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국민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맞습니다. 계세요? 일단 다 알고 있지만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의 소회도 얘기할 거고요. 밝혀지지 않은 많은 그 진실들 이걸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청문회는 작년에 그 사사건건에 나간 다음에는 언론가 봉쇄됐어요. 본인은. 이것도 명백한 기본권 침해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앞에 본인의 목소리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그 진실성 이것들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어필될 거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박정훈 대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거짓말 하던 이유도 없고요.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물론 디테일하게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죠.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류적인 그 팩트에 대해서 흔들린 게 있나요? 자, 경로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조사본 위관 거부됐죠. 그래서 이첩을 했죠. 뭐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하나도 흔들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사사건건 이후에 직접 박 단장의 목소리를 또 한 번 들을 좋을 기회다. 그것도 이 청문회 굉장히 큰 가치다라고 저는 봐요. 네. 네, 오늘 그래도 이제 기사님 막판에 좀 밟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케미가 좋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옛날 99년 온노비 사건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 진실과 거짓이 한 테이블에 있을 때
드디어 이제는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미룰 수 없구나. 이런 교훈이 하루의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이번 입법 청문회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특검에 대한 입법 청문회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면은 이번에 상당히 볼만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국회라는 공론회장에서 하나의 의혹이 이렇게 어떤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실 수 있게 그나마 이만침된 거는 이게 첫 번째 예. 사례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그 과대망상과 어떤 권위로 힘으로 밟아버리는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고, 공직자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 한국의 이 민주공화정, 더 나아가 우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많이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청문회를 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예. 이런 게 차라리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김종대 의원님이 박정훈 대령한테 영상편지를 하나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정훈 대령이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같이 일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지지 덕분에 버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버티는 힘이 여전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가 끝나도 글쎄. 계속 재판받잖아요. 근데 이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오로지 군복을 어떤 명예로 알고 이따가 조직에서의 그 모진 핍박을 받았을 때는 밖에서 아무리 위로가 큰다 한들 그것을 다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힘으로 난 버텨왔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실의 문이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니까 조금만 더 강하게 버텨주시기를 바란다는 거. 또 그런 거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진실 규명에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예,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다른 거는 일체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군대라는 또 참 군인의 길을 가겠다는 오직 이거 하나로만 그냥 청문회 나오시면 편하게 잘 넘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잦아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난 또 이런 어떤 특히 군인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가진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댓글창에도 굉장히 지지하시고 끝까지 이제 지켜보겠다, 힘내달라라는 말씀이 참 많으신데요. 김정민 변호사님도 이제 청문회 나가가지고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심경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팩트를 잘 정리해서 이제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걸 잘 설명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22대 국회가 상당히 우리 헌정사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굉장히 그게 좀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국회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국회가 어떤 일사불란하고 권한을 풀로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제로 보면은 의회 헌법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동안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통령이라는 헛개비 같은 법에 정해진 권한이 아닌 국민들이 암암리에 만들어준 그것 때문에 지금 전횡이 벌어졌거든요. 이번 기회에 의회 우위의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거, 그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시사인에서 이 청문회를 지켜본 2분 소감을 공모를 해가지고 특히 청소년이면 대환영을 하고 예, 다음 주 수요일에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가지고 한 1, 2주 정도 그래가지고 나는 이 청문회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한번 공모전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냥 쫙 들어주면, 얼마 전에 뉴스공장이 왜 주가 조작송으로 한번 반년을 때웠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획으로 민주주의 해가지고. 교육의 장이니까. 이 청문회를 보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2분 영상 모집하라. 1분짜리도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 그걸 받으면은 굉장히 소통의 플랫폼으로 아주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구독자 35만 원, 그건 하고 당장 50만 가는 겁니다. 그걸로. 저희 기사님께서 막판에도 세게 한번 밟아주셨는데,
예, 기획안을 주셔가지고 또 관련해서 정리해가지고 올려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감동과 재미 그리고 의미까지 있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창에는 꼬꼬무를 듣는 것 같다. 이 사건이 굉장히 잘 사람들한테 그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가닿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두 분의 맹활약 덕분에 오늘 또 이렇게 최상병 사건에 한 차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말씀 혹시 하시겠어요? 아, 예, 됐어요. 이미 예, 들었어요. 예. 자, 만약에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걸 듣고 오히려 한 1년간 유튜브로 내가 열나 떠들었는데 이제 저도 듣는 재미 좀 누려보고 싶어요. 나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디오 파일도 좋고 비디오 파일도 좋고 아니면 노래로 제작해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 저 청문회를 우리가 청문회 소감 타임, 뭔가 소감 표현해내는 예, 감상 시간. 이런 김정일 변호사님까지 아이디어들을 같이 보셔야 될 것 저도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예, 하면 예.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음.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은 정말 독특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귀하디 귀한 존재감을 지금 또 나타내고 그러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하면서 예. 예, 저희가 이번 주 청문회를 의미 있게 짚어보고 두 분을 모셔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예. 같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제 뉴스인 6월 19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 이철희 전 정무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